하리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는 신발만 대충 벗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마저 사라진 지는 이미 한참이었습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더 작고 더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까지 걸어갔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침대에 엎드린 딸의 등이 전부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밥은 좀 먹고 들어가자. 아빠랑 같이 먹자. 잠시 뒤 문 너머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낮게 말했다. 나 배 안 고파요. 그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힌 듯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교복 상의를 급히 꿰매는 아내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자락 한쪽에는 찢어진 자국이 크게 남아 있었어요. 아내는 태준의 시선을 느끼고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랬나 봐요. 하린이가 말하기 싫어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태주는 그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만 겹치는 장면들, 하린의 헝클어진 머리, 엎질러진 도시락, 돌아와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가방은 먼지가 묻은 듯 지저분했고 신발은 누군가 여러 번 밟고 간 것처럼 모양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가방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안에서 구겨진 공책과 함께 물에 젖었다 말린 듯 번져 있는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몇 페이지에는 낙서와 욕설 비슷한 글자가 거칠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하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보지 마요. 태주는 공책을 덮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과 의문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린아,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더 크게 태준의 가슴 한가운데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태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굳어버린 표정과 떨리는 손, 엉망이 된 교복 자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 태주는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인이 관련된 사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담임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등을 차갑게 훑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상담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인을 괴롭혔다고 의심되는 유나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담담하고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태준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담임은 태준을 향해 조심스레 말했다. 학부모님, 아이들끼리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들 말로는 딱히 문제되는 건 없다고 하네요. 그는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분명히 서로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타이밍만 체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후 담임은 각 학생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하린이가 오해한 거예요. 그 옆에 앉은 친구도 똑같은 톤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장난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이들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어요. 태주는 눈살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너무 완벽한 합의, 너무 깔끔한 대답. 마치 누군가 대본을 주고 외워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나의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듯 담임에게 다가가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애는 그런 아이 아닙니다. 괜히 우리 애한테 누명 씌우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태준의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돌려 담임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누명을 씌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딸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담임은 해결보다는 중재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가해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계속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안도의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시스템만 믿고 기다린다면 하리는 또다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 상담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눈앞에는 하린의 교복, 구겨진 공책, 조각난 단서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항의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서로 믿으니까 버티는 거겠지.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말 속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학교 주변을 천천히 돌며 CCTV가 설치된 곳과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주 몰려다니는지, 어떤 길로 이동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장소가 비는 패턴을 알아내고 가해자들이 자주 모여 이야기하는 구역도 찾아냈어요. 이 모든 행동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의 핸드폰에는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 오가는 말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엄마는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 아이는 피해자다라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부모들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거짓말은 부모의 결속과 변명으로 지탱되고 있었죠. 그는 그 결속을 깨기 위해 아주 작은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부러 유나 엄마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저도 제 딸을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쩌다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누가 질까요? 그 말은 유나 엄마의 얼굴을 단번에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라는 말이 은근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사건 자료를 정리한 파일을 익명 형태로 담임과 생활지도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파일에는 진술의 모순점, 시간대 충돌, 각 학생의 행동 패턴까지 명확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파일을 읽으며 미세한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이 사건이 그냥 넘기기엔 이상하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태준의 계획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던 아침, 학교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의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해자 무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태준이 전날 의도적으로 흘린 익명 제보라는 말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그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민정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고 책상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모습은 친구들 눈에도 쉽게 포착되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유나는 민정을 불러 세워 따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민정아, 너 혹시 무슨 말한 거야? 전학 얘기가 왜 나와? 민정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난 말한 적 없어.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위기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눈빛, 언제든 터질 것 같은 불안함. 태준이 의도한 첫 균열이 정확히 그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교실 한쪽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서서히 뭔가 있다는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담임은 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나의 엄마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 생활지도 교사를 찾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 장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죠. 교사들은 그제야 학생들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맞춰진 느낌이었다는 불편한 의문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불안, 부모들의 동요, 그리고 태준이 익명으로 보낸 자료 속 모순점들이 점점 더 무게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유나는 결국 책상에 엎드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기보다 서로를 의심하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가 말했지? 아니, 너가 했잖아라는 속삭임이 교실에 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태준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들끼리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파동이 결국 큰 파도를 일으키듯 그의 계산대로 상황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차에서 내려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준비해온 계획의 핵심이 움직이는 날이었어요. 그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파일을 한 번 더 만져 확인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학생과 부모들의 말이 서로 충돌하도록 설계된 자료 조각들이 깔끔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과 생활지도 교사가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불만과 문의를 들은 상황이었고 점점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태준은 차분한 표정으로 책상에 서류철을 꺼내 놓았습니다. 태준은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술 내용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선 한 번에 다 모아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교사들은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간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나
학생들이 말한 장소가 서로 다른 부분은 분명 이상했어요. 그들은 결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한자리에 불러 추가 확인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날짜가 잡히자 태주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각각 미묘하게 다른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는 증거가 새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어떤 아이가 진실을 말할 생각이라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들은 부모들의 심리를 흔들기 충분했어요. 회의 당일 복도에서는 이미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학생들은 표정이 굳은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누가 새 정보를 알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려는 듯 초조해하며 속삭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공기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깔렸습니다. 부모들은 의심과 불안이 섞인 시선으로 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예상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이야기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끼리의 질문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모는 다른 아이를 향해 너는 그날 도서관에 있었다며? 우리의 말과 다르네? 라고 말했고 다른 부모는 우리 애가 말한 시간대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라며 맞섰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점점 흔들리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었고 부모들의 주장도 갈수록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혼란은 누구도 쉽게 누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조용히 가방에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을 뿐 이제 진짜 함정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는 버티지 못할 만큼 팽팽해진 순간 태주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이 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생활지도 교사는 당황한 얼굴로 USB를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교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자료 지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날카로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좀 울어봐. 그게 재밌단 말이야. 하리나, 너 같은 건 그냥 당해야 돼. 녹음 속에서 아이들이 괴롭히는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유나와 친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들의 아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자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유나의 엄마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이미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친구 하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난이었는데. 하지만 장난이라 하기엔 그 목소리는 너무 잔인했고 너무 익숙한 폭력이었습니다. 담임교사와 교감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굳힌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표정에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모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어떤 부모는 저건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말로 변명하며 진술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했어요. 부모들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교사들은 더 이상 사건을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그 혼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듯한 깊은 안도의 기색만이 담겨 있었어요. 교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즉시 학폭위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침묵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무게는 빠르게 다음 장면의 공식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며칠 뒤 열린 학폭위 자리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어요. 서류 더미 사이로 넘겨지는 종이 소리조차 무겁게 들렸고 학생들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과 교감, 생활지도 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녹음 파일을 근거로 가해 사실의 명확성을 설명했고 다음으로 학생들의 모순된 진술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 안에는 변명과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가해 학생 부모들은 이미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를 변호하려 했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만이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엄마는 연거푸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징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나 학생은 전학 조치를 받으며 추가로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 폭력 등급에 따라 출석 정지와 상담 조치를 받습니다. 이 말은 회의실 속 공기를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부여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도 차례로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부모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감은 고개를 숙이며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학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처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교사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도 이번 사건이 교사로서의 태도와 책임을 되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각각 학폭위 위원들에게 조사를 받고 서류에 서명한 뒤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부모들은 아이를 붙잡고 달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따랐습니다. 태주는 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끝났어. 잘 버텨줬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 태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버지와 딸이 다시 일상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학폭위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에는 오랜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표정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기 전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사라졌고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고르는 작은 여유도 생겼습니다. 태주는 식탁에서 그런 하린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안도의 감정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하린은 예전처럼 아빠와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과 보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할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장난을 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과 할인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인은 제잘거리듯 학교에서 있었던 평범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아주는 듯 다정했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은 태주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정말 고생 많았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낮게 말했다.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는 태준의 가슴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인 역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기댔어요. 그 순간 태준은 이 모든 시간이 단순히 복수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딸이 다시 웃고, 다시 걷고,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되찾는 일.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멀리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할인에게 오랫동안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집에 가요. 오늘 저녁은 제가 도와줄게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일상과 평온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의 웃음 앞에 어떤 거짓도 영원할 수 없다. 그날의 상처도 긴 어둠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